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018년도 IEEE EMBC라는 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는데요. Detection of Early Stage Alzheimer's Disease Using Age Relative Power with Deep Neural Network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딥러닝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서 되게 단순한 논문이에요. 요즘 뭐 CNN이든 뭐 RNN 뭐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그보다 훨씬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많이 쓰는데 뇌파, EEG 관련돼서는 아직 그런 기법들을 도입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게 또 점점 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뭐 병변 모델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딥러닝 관련된 기법이 하나도 소개가 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피처 중에 하나였던 릴러티브 파워라는 피처가 있는데, 여기에 딥뉴럴 네트워크만 섞어도 조금 더 많이 효과가 좋아진다라는 간단한 개념으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제가 쓴 논문 순서대로 기본 소개와 관련 연구, 그리고 제 연구 목표와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뇌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전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뉴런,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로 그 신호가 전달이 될 때마다 그 뉴런 간의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라는 게 이제 발생합니다. 그런 신호들이 모여서 다양한 뉴런들 사이에서 신호들이 모여서 뇌에 되는 피질 혹은 이제 두피에서 측정 가능한 게 이제 EEG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치매라는 건 어떻게 발생했는지, 치매 기전에 대해서 최근에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랑 타우 프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이 두 물질들이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거나 타우 프로테인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플라크라는 물질, 그리고 NFT, 이 탱글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런 플라크 그리고 탱글, 이 플라크랑 탱글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이에서, 뉴런 사이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 때의 방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내부적으로 뉴런 내에서도 신호를 만들기가 힘들어지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의 신호를 주고받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시냅틱 로스라고 표현, 혹은 뉴러널 데스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뉴런 사이에서의 어떤 활성화되는 반응이 줄어들게 되고, 그 시냅틱 사이에서의 어떤 커플링 반응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뇌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다 보면은 인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까지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이제 치매의 기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요하게 보이는 물질이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물질이랑 NFT, 탱글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프로테인이 제일 중요한 치매의 물질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치매 환자와 정상인에 대해서 구분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헬시 컨트롤,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대조군이 있고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경도 인지 장애군이 있다라는 게 MCI 군이었었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멀 에이징, 정상 노화 그룹이 있고요. 프리클리니컬 AD, 그러니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치매라는 게 있고, 프로드로멀 AD가 이제 전구 증상의 알츠하이머 디지즈인데, 기존의 어떤 MCI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하면은 다들 먼저 떠오르는 게 인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뇌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만든 개념이 옛날에 그 올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정상인 헬시 컨트롤, 그리고 인지적으로 아예 문제가 있는 AD,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 문제가 있기 시작한 게 MCI. 근데 이제 여기를 헬스 컨트롤 두 그룹으로 더 쪼개서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지 기능에는 정상인데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그룹, 얘네들을 좀 검출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치매에서 조기 진단의 새로운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헬스 컨트롤 대 MCI를 나누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직까지 제가 찾아본 현재까지로는 노멀 에이징과 프리클리니컬 AD 이거 두 개를 나누는 어떤 조기 진단 연구는 많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14년 정도부터 이제 치매 관련 학회에서 이런 지표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17년, 2018년 돼서 관련된 내용이 좀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기존의 HC 대 MCI 그리고 요즘 추세에서는 노멀 에이징 대 프리클리니컬 AD 이거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말하면 HC 대 MCI 혹은 노멀 에이징 대 프리클리니컬 AD 다가가서는 노멀 에이징 대 프리클리니컬 AD 대 프로드로멀 AD까지 찾는 것이 중요한 이슈인데 이 중요하게 찾는 이슈에서 지금까지 기존의 클리니컬 바이오마커는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나 아니면 타우 프로테인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느냐 아니면 꽤 많이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이제 쌓이기 시작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뭐 MRI를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제 저희 연구실과 전성찬 교수님 연구실 그리고 여러 연구실을 속한 지금 이 과제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제 EEG라든지 이런 좀 더 경량화된 장비를 이용해서 과연 이 조기 진단을 위한 지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목표입니다. 정리하면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프로테인이 쌓이면 플라크랑 NFT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시냅틴 로스나 뉴로널 데스가 생기고 결국 이런 액티베이션의 어떤 감소가 생길 텐데 이런 게 결국은 앱노멀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EEG 패턴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로부터 역추적해서 EEG 기반의 어떤 바이오마커로부터 이 현재 어떤 주어진 환자 혹은 이 피험자가 정상인인지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인인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요. 가장 대표적인 피처, 기존에 많이 사용됐던 피처가 바로 이 슬로잉 서파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되게 느린 파형을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뇌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어떤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 막 터지면서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신호를 관찰하게 되는 게 이제 뇌파인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플라크들이 엄청 많이 쌓이고 이 시냅틱 사이에서의 어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어떤 그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자체가 되게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저주파,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의 신호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조군을 될 수 있는 거는 포스트 시메틱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고주파가 꽤 많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상 노인군은 비교적 고주파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치매 환자들은 뉴로널 데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주파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파가 좀 더 세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제 슬로잉이라는 게 되게 큰 기존의 주요한 피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7년도 논문부터 한 최근 17년 논문까지도 AD 환자와 HC 환자 혹은 MCI 환자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측정한 뇌파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대역 분포를 비교를 했어요. 특히 릴러티브 파워라는 것을 비교를 많이 했는데 상대 전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델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1에서 한 4월치 정도로 얘기하고 베타 2 정도 하면 이제 우리가 최대 맥시멈 한 38치 정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체 토탈 파워를 1에서 38치로 봤을 때 1에서 38치 중에서 델타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느냐 1에서 30까지의 전체 파워 중에서 세타의 파워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파워의 상대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동안 분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 표를 봤을 때 우리가 한번 확인할 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AD 대 HC에 집중돼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EG를 가지고도 MCI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였고 방금 말씀드렸던 요즘에 새로 나오는 어떤 분류 체계인 프리클리니컬 AD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한 건도 논문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슬로잉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어떤 주파수 밴드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릴레이티드 웍을 봐도 되게 다양한 주파수 밴드를 많이 분석을 해왔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숫자의 채널도 사용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주파수 밴드에서 피처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은 쭉 정리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랑 타우 프로테인의 문제로 플라크랑 탱글이 생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앱노멀 이지를 만들게 된다.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파라는 특성인데 우리는 여기서 공간적인 특성이랑 그리고 이제 주파수적인 특성을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멀티 채널을 많이 사용했고 그 주파수 특성을 보기 위해서 릴러티브 파워나 뭐 앱솔루트 파워 그리고 파워 레시오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 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특히 HC와 MCI를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노멀 에이징과 프리클리니컬 AD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키 챌린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페이셜 피처랑 스펙트럴 피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건 이 어프로치였는데요.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특히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EEG의 Relative Power라는 피처를 이용하고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클래시파이어를 썼을 때 과연 이 진단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는 게 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특히 RP에다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썼을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로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뇌파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어떤 도메인 노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딥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쓰더라도 좀 더 해석이 가능하겠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릴러티브 파워라는 개념을 피처를 좀 더 축소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이 가능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걸 기존의 베이스라인으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 샬로우 뉴럴 네트워크 히든 레이어를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EEG 릴러티브 파워를 사용하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HC 대 MCI 비교를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이제 밝혔는데 MCI 디텍션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히든 레이어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과연 이 성능이 SNN 기반의 분류기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좋아질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데이터셋은 되게 간단하게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군 10명과 MCI 10명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500Hz의 샘플 프리퀀시로 측정을 했고 32개의 뇌파 전극을 이제 뇌란다. 그 두피 골고루 1020 시스템의 규격에 맞춰서 측정을 했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레스팅 스테이트에 1분 동안 측정한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 때 2초를 한 트라이얼로 가정을 하고 2초의 뇌파 조각들을 1초 단위로 오버래핑을 해서 총 한 피험자당 59개의 EEG 세그먼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자면은 한 피험자당 59개의 뇌파 조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피험자가 총 20명이 있었다. 라는 게 이제 데이터셋이고요. 실험 관련해서는 모든 실험은 다 IRB의 검사를 받았고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초기에 진단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광주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그리고 광주 최적치매 관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저는 기존에 되게 많이 사용됐던 컨벤셔널한 피처인 RP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단순하게 3개만 사용을 했어요. 세타, 알파, 베타. 그것도 4에서 8Hz, 8에서 13Hz, 13에서 30Hz에 대한 RP만 사용을 했고 자연스럽게 토탈 밴드는 4에서 30Hz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시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밴드에서의 전체 파워 대비 세타에서의 파워, 알파에서의 파워, 베타에서의 파워 이 세 가지를 구해서 3개의 RP를 가지고 계산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듯이 이렇게 총 32개 채널에 4에서 30Hz까지의 주파수가 있는데 4에서 8Hz까지의 하나, 8에서 13Hz까지 하나, 여기서의 하나 피처를 뽑아내고 총 32개 채널에서 뽑았기 때문에 96개의 피처를 받게 됩니다. 32개 채널 곱하기 3개, 각 채널별로 3개씩. 그리고 2개의 아웃풋은 MCI인지 HC인지 찾는 것이 목표였고요. 중간에 들어간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는 게 하나 히든 레이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비교하면서 2개, 3개, 4개로 늘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짜리는 히든 노드가 12개,
13개, 15개, 7개, 14개, 11개, 13개, 10개, 12개, 11개 이런 식으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제가 보통 히든 레이어가 하나일 때에도 히든 뉴런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참고한 논문 하나가 했던 말이 인풋 뉴런 개수를 nI개라고 하고 아웃풋 뉴런 개수를 n5개라고 했을 때 이 히든의 개수를 루트 nI개 곱하기 n5개로 설정하면은 랜덤 매핑에서 생각보다 꽤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어떤 연구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개념에 맞게 계산을 해보면은 96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은 대충 14개 정도인가 나오게 돼요. 네, 이 14개를 그냥 믿을 수 없어서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로 늘려가면서 9개부터 19개를 그냥 다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레이어마다 그런 식으로 9개에서 19개 개수를 다 해보면서 가장 잘 나왔던 결과를 이제 최종 결과로 집어넣게 되었어요. 밸리데이션 프로시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leave one subject out cross validation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이제 전체 20명 피험자 중에서 19명의 피험자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 1명의 데이터셋을 진단을 시작을 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19명의 피험자마다 각각의 피험자마다 이제 59개의 뇌파 조각이 있기 때문에 총 약 1121개의 뇌파 조각으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한 피험자의 59개 뇌파 조각에 대한 RPE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HC 헬스 컨트롤의 서브젝트 1을 우리가 만약 테스트를 진행한다 라고 하면은 이 피험자에 대해서 59개의 뇌파 조각 중에서 뭐 옳게 HC라고 판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틀리게 MCI라고 판단한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9개의 조각을 기반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Correct Classification Rate,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올바르게 그 각 피험자에서 진단을 했느냐, 분류를 했느냐, 이제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였고, 이 59개의 결과를 기반으로 Majority Voting 알고리즘, 쉽게 말하면은 과반수 이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0개는 HC라고 판단을 하고 29개는 MCI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과반수 이상을 했으니까 이건 HC라고 보겠다. 이런 진단 기준. 혹은 30개가 MCI라고 나오면은 MCI라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라고 했을 때 최종 20명에 대해서 이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총 20명에 대해서 진단 결과를 봤을 때 CCR 기준으로 진단 결과를 봤을 때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게 이제 한 페이지 안에 메소드를 쭉 집어넣은 건데 HC 10명 있었고 이제 MCI 10명 있었는데 한 명 테스트를 할 때 나머지 19명의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너로 집어넣고 릴러티브 파워 이거를 이제 3개의 파워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피처로 만들고 그 한 명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해서 첫 번째로 이 59개 조각에서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똑바로 맞췄느냐를 가지고 A 단계에서 CCR을 먼저 계산했고 이 단계에서 메이저리티 보팅을 갔을 때 과연 올바르게 진단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두 번째 다이고네시스 리절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먼저 CCR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게 전체 결과 표인데 CCR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다가 기입을 했고요. 히든 레이어 개수가 1개부터 4개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달라진 CCR 레이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보면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그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반적인 민, 메디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자연스럽게 CCR의 메디안과 민 값은 점점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HC에 대한 민과 메디안, MCI에 대한 민과 메디안, 그리고 이건 전체 HC와 MCI를 다 합친 모든 피험자에 대한 민과 메디안인데 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점점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꽤 하이 퍼포먼스를 이제 모든 피험자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특히 이 3명의 피험자에 대해서는 되게 큰 폭으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 히든 레이어 하나일 때랑 4개일 때만 비교해 봤을 때 20%에서 한 70%, 30%에서 한 50%, 그리고 0%였는데 한 30%까지도 많이 상승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50% 이상 CCR이 높으면
이 사람은 옳게 우리가 진단했다고 보자라는 기준으로 어떤 다이거니시스를 진행을 해봤는데, 보면은 이제 1개에서 4개까지 늘어남에 따라 HC는 5명에서 8명까지 늘어났고 6명에서 7명까지 늘어나서 최종 11명에서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20명 중에서 15명이면 약 75% 정도는 본 데이터셋에서는 그래도 옳게 판단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사실이, 이거는 이제 논문은 안 썼지만 제가 좀 더 보다 보니까 보게 된 건데, 이거는 민 CCR인데 이 전체 모든 피험자에 대해서 민 CCR을 한 건 아니고 옳게 진단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민 CCR을 다시 계산하는 거였어요. 이 옳게 판단한 사람들, 제가 여기 볼드체 좀 굵은 글씨체로 표시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만 체크해 봤을 때 오히려 히든 레이어 하나였을 때는 70%로 제일 높았고, 그다음 히든 레이어 2개, 3개로 하면서 점점 떨어지다가 다시 히든 레이어 4개로 가면서 다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좀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RP를 가지고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기에는 좀 학습이 좀 잘 덜 돼서, 잘 진단할 수 있는 애들한테는 좀 극단적으로 잘 되고 못하는 애들한테는 엉망으로 못한다 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히든 레이어가 4개까지 늘어가니까 이제 좀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잘 되고, 특히나 진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진단에 실패하더라도 걔네들도 꽤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였고, 그런 면에서 조금 의아했던 점은 히든 레이어 2개에서 3개로 넘어갈 때 여기는 좀 너무 많이 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묘미인가 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간단하게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이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에서 기존에 컨벤셔널하게 많이 사용되었던 RPA라는 피처를 사용했을 때 이 네트워크 구조가 이 분류기로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좀 주목할 점은 우리는 오직 3개의 릴러티브 파워밖에 쓰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32개 채널, 그래서 피처 개수도 그렇고 피처를 구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단순한 데 비해서 꽤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RP 피처라는 게 사용됐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의학계에서 많이 썼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결과는 아닐 수도 있고, 놀랍지 않다는 건 이제 의료계에 있었던 분들이 보기에 꽤 친숙한 피처를 이용해서도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메인 노리지를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는 부분은 이 딥러닝의 어떤 효과를 조금 보았으니, 좀 딥러닝에 좀 특화된 네트워크 모델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생각 중인 단계이고, 여기에 에크놀로지는 좀 달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에크놀로지랑 우리 전성창 교수님 연구실과 장세현 박사과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 5개 이상 사실 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5개 이상을 해볼까 하다가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좀 더 프랙티컬한 얘기로는 논문 마감 기한이 다가와서 더 트레이닝 못 해봤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때 MCI랑 HC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쯤에 프리클리니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쯤에 이제 우리 교수님과 이 과제에 참여하시는 뭐 조선대학교의 이건우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것도 잘 했는데 그건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고 이제 좀 딴 걸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금 그 말씀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쓰고 저희 교수님도 저도 다 의문했던 게, 당연히 이게 궁극적으로 엄청 상향해서 완전 100%까지 찍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포화 상태가 이르러서 좀 멈출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과연 몇 레이어까지 갔을 때 이게 멈출 거냐,
그리고 그 몇 레이어에서 멈췄는지 보여주어야 이제 이 사람들이 아, 이 정도까지 상향이 되는구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못 해봤습니다. 네네네네. 얘기 나오는 16페이지 질문. 네. 왼쪽 밑에 있는 글은 레이어 1, 2, 3, 4 할 때 페널티인데 이게 오른쪽 표에 있는 거랑 어떤 차이? 오른쪽 표는 레이어가 높을수록 다 숫자가 골드 체인에 큰 거가 지고 있는데 무슨 숫자예요? 일단 이 표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CCR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려서 아마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전체 59개의 조각을 테스트했을 때 몇 개의 조각을 맞췄는지가 이제 Correct Classification Rate고요. 그래서 44%뭐 이런 6.7% 이런 게 나온 거고 그 중에서 제가 볼드체를 칠한 거는 50%가 넘은 거를 일단 볼드체를 칠했어요. 이 표에서는. 그래서 50% 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B 부분이 50% 넘은 건 제가 다이어노시스가 진단이 올바르게 됐다라고 표기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굵은 채로 표기를 했고 이제 민과 메디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장 높게 나오고 가장 작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이 표에 대한 설명 그거고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에 쓴 건 아니고 제가 혼자 또 더 생각을 해본 거였는데 이제 이 민과 메디안을 이 10명 피험자에 대해서 다 계산한 게 요거고 20명 피험자에서 다 계산한 게 이제 요런 값인데 이걸 계산하지 말고 올바르게 진단한 애들에 대해서만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였습니다. 얘네 검은색으로 표시한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민 CCR을 구하면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 라고 봤는데 히든 레이어 하나만 썼을 때는 오히려 가장 높게 70%가 넘게 나왔고 4개 히든 레이어 썼을 때는 이것도 거의 70%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가 오히려 의외로 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는데 이걸로 제가 역으로 유추했던 게 오히려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하나일 경우에는 학습이 덜 됐겠다. 다시 말하면은 진단을 또 올바르게 한 애들에 대해서는 엄청 잘했고 진단을 못한 애들에 대해서는 그냥 엉망으로 아예 거의 못했다. 코렉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가 엄청 낮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럼 저기 지금 A부터 A1, B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네네네. 서브젝트 사람 한 명서 네 HC에 대해서는 열명. 네 맞아요. 저거만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닥으로 레이어가 하나일 때랑 같이 이제 4개 분명 안 보여지다가 4개를 제일 좋다고 했던 저는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갖고 있는 샘플 개수가 적고 그쵸. 그 중에서 잘된 개수만 해가지고 다시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거의 퍼센테이지가 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1, 2%. 저 정도로 봤을 때는 그냥 저렇게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성능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체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했었을 때 보는데 마지막에 프레트 다이버니스가 이제 20명 중에 11명에서 점점점 15명으로 높아지잖아요. 네. 의미할 수 있는 게 저거만 보면은 딥러닝 가지고 학습이 안 됐다고 하기에는 레이어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점차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저렇게 실험에서 접근하는 저 어프로치 자체가 딥러닝가 이제 안 맞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더 임프루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저걸 했는데도 큰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거나 이러면은 아니 오히려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임프루브 되는 게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 하게 되면은 잘 되는 개체의 수가 몇 개 없어버리면은 이제 평균을 냈을 때 이렇게 약간 들쑥날쑥하게 되기 때문에 저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너무 적으니까 네, 굳이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네네네. 뭐 레이어라고 해봤자 뭐 1번 레이어에서 잘 된 게 5개고 4번은 만 10개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많은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90%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1번 레이어에 하나 있고 그럼 걔는 평균은 90이고 4번 레이어는 80%대가 잔뜩 있어서 한 10몇 개 되는데 평균 내면 80이면 이게 10% 차이 나면 이건 이제 접근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잘된 것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표로 했을 때 제대로 비교한 표에서는 임프루브한 걸 봤을 때는
딥러닝이 저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네네. 아, 11페이지에요. 네. 10페이지 먼저. 10페이지에 그 데이터셋 서브젝트 20개가 이게 테스트, 요걸로 트레이닝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20명에 대한 피처로 트레이닝을 하고 다른 걸로 뽑아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죠. 20명 중에 나눠서 몇 명은 학습을 쓰고 몇 명은 테스트 쓰고 이게 아니에요. 20명 중에서 19명을 트레이닝하고 남은 1명을 네. 테스트했어요. 예. 저기 Y4는 레스팅 스테이트 에미션인데 이게 그 데이터를 측정할 때 그 뭐 어떤 태스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파를 측정할 때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 뜬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의 일부분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걸로 분석을 한 거였어요. 네. 왜 2초 데이터를 써보는 아, 그것도 뭐 그 나아가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나중에 나아가서 약간 CNN이나 이런 거 구조를 좀 더 넣어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고했던 그 뇌파에다 CNN을 집어넣은 논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냥 2초 정도로도 충분히 CNN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CNN을 넣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걸까지 페어하게 좀 비교를 해보려고 요 단계에서 2초짜리 한번 해봤었어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치매 환자의 눈을 뜬 상태에서 60 접근을 했고 이거를 60 정도를 하면서 52개가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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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이거 메저먼트가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에이프런을 우리 두 개의 세그먼트가 얼마나 정확히 치매로 분류가 되느냐 네, 이걸 네, 보잖아요. 네, 네. 치매 인자의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치매 인자의 시간이요?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에이프런을 찾을 경우에 네, 이게 세그먼트에는 모두 다 치매 시그널이 들어가야 된다는 가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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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치매 환자가 처음 입원했을 때 2초 동안에만 치매 환자가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는 가정을 할 경우에 나머지 58개의 세그먼트는 당연히 치매로 환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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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쪽 우리 치매를 진단을 할 때 눈을 뜬 거랑 시간 어느 타이밍에 이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그것도 되게 좀 재밌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치매라는 환자의 기저 배경을 보자면 뉴런 사이에 어떤 플라크가 이제 뭉치면서 신호에 어떤 패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앱노멀한 이미지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당연히 이 측정하는 1분 환경 극단적으로 좀 보자면은 1분 환경 동안에는 플라크의 개수가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 플라크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을 테니까 정상이 나타나는 뇌파의 패턴이 1분 동안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요. 또 어떤 태스크를 하면 또 뇌 사이에서 어떤 활동이 더 크게 일어날 텐데 그에 비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1분 동안 나타나는 뇌파의 패턴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였어요. 저희가 그 부분 데이터만으로 이 사람의 진짜 패턴이나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꼬인 어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좀 약간 이상 상황이나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도 이미 좀 치매로 인해서 이런 비교가 많아졌으니까 그 평상시 생활에서도 약간 이상 소화가 어느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뒤에 끈들어 있어 네. 결과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되는 데이터들이 네. 안된 데이터들은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실제 데이터만 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플라크가 좀 많이 묻히신
환자분들은 데이터가 확실히 앱노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걸 용이해서 그런 게 올라갔다고 잘 플라프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이제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잘 짚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제가 드리긴 힘들 것 같은 게, 왜냐면 그 명확하다는 말은, 왜냐면 제가 이제 뇌파만 분석을 했지 실제 플라크까지 같이 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유추하기로는 그렇죠. 유추하기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혹시 실험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런 실험을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실 때 실험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당연히 데이터셋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딥러닝 구조를 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는요, 혹시 다른 연구자분들 중에 잘된 케이스만을 추정해서 그 잘된 사람들의 신호 분포를 따르는 어떤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혹시 가상의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은 아직 학습이 부족해서 그 영상 쪽으로 말씀드리고 제너러티브 모델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뇌파도 조금 그렇게 데이터셋을 불리고 학습을 시킨 논문들이 있을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그쵸, 그쵸. 네, 네, 네. 왜냐면 웨어러블 센서를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속도 센서는 약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좀 해서 뭐 학습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라는 논문을 봤는데, 그게 약간 제가 그 논문을 봤을 때 뇌파에도 좀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은 기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미 최근에 개미로 다 생성하는 음, 아니면 3D 데이터로 해서 진짜 영상처럼 디스토션을 좀 해가지고 어그멘테이션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늘릴 수는 있는데 항상 걱정된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거냐죠. 그러니까 이게 늘렸는데 이게 진짜 뇌파에 비슷한 신호가 맞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저는 뇌파 연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이나 이미지가 절대 쉬운 분이 아니지만, 거기는 근데 이제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아 그래도 이건 자동차, 아 이건 자동차지, 뭐 이건 바나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서 이걸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뇌파는 일단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막 시켜놨는데, 그래서 이거 뇌파라고 봐도 돼? 약간 그런 게 조금, 예. 어, 의사분들 중에서 만약에 뭐 뇌파를 가지고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잘 하시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분들이 MRI를 조선대 병원에서 먼저 찍은 다음에 이분은 정상이다, 이분은 MCI다, 뭐 이런 걸 먼저 분류를 해주셨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뇌파 실험을 진행을 해서 그 뇌파로 이제 이 사람이 정상인이었는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찾는 과정이었거든요. 100%?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사의 의견을 일단 맞다고 무조건 신뢰하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11페이지 그림의 구간별로 네. 알파벳 하나씩 모았잖아요. 네, 네, 네. 매 하나만 모아요. 원래 하나씩 모아요. 아니요. 그 말씀드렸지만은 제 기준 연구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되게 다양하게 뽑을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뽑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진짜 다양하게 다 뽑아서 해보고 있어요. 다 뽑아서 해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지만 세타에서 하나, 그러니까 세타 구간에서 하나, 알파에서 하나, 베타에서 하나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3개. 네. 네, 그게 아니고 세타에서 하나 말고 여러 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센터 구간에서 이걸 세분화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4에서 8Hz가 아니라 4에서 5Hz. 그렇게 한다는 하시. 네. 보통 저 구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간이니까 저렇게 나누고 그 이상은 네. 5페이지야. 결국 바이오마커로 이거를 진단을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NCI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AD는 전부에 따라서 1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바이오마커에 대한 어떤 테스트 이런 게 좀 크게 나타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여기서는 요 지표는 사실 제가 조금 쉽게 이해하고자 이런 걸 좀 집어넣은 거여서 이제 절대적으로 참고하실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약간 인텐시티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미니멈에서 맥스까지 올라가는 어떤 농도란 표현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얼마나 밀집되느냐, 얼마나 많이 이거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요. 지금 바이너리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는 게 HC랑 MCI잖아요. 네, 근데 저 MCI라는 거는 HC와 AD라는 양 극단에 있는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이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 MCI로 있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HC랑 AD 사이에 제가 이렇게 조금 잘 몰라서 네네네. 그렇긴 한데 다이어마커 뭐 알파베타라는 게 1번이 0이고 그다음에 6번이 100이라고 치면은 MCI는 뭐 20에서 80사이의 다이어마커 나타내면 이게 뭐 미들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는 0하고 뭐 20에서 80 사이의 어떤 각다고 이 두 개로 구분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할 때 기준이 50%가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또 비율이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그 52개 중에 50% 이상 HC라고 결정이 나야 이게 HC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혹은 이제 양극단위로 할 수 있는 HC랑 AD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놓고 그 값이 이제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일단은 사이에 미들에 껴있는 값이 나왔을 때 이게 MCI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은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는 농도라든지 탱글의 농도가 뭐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로 농도가 쌓이는 게 아니라 뭐 좀 약간 변화가 편차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뇌파도 이제 아무리 정상분이랑 MCI라 하더라도 그 뇌파 자체의 어떤 편차가 엄청 심할 테니까 애초에 그거를 나누려고 이렇게 어떤 중앙값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네 어려울 것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저대로면은 지금 15페이지 교과 표를 보면은 A5 레이어 1일 때가 89.1%로 되어 있어요. HC A5 네. 사용될 때 레이어 1일 때가 네네네. 89.1%잖아요. 이거를 HC로 바꾸세요. MCI가 절대적인 뭐 100이라는 값을 지니는 값이 아니라 어떤 거는 뭐 20으로 20이라는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데 MCI로 구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80이라는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데 MCI로 구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딱 중간에 40%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HC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 스레시홀드를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제가 갖는 의구심은 이걸 정확하게 따르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랑 같이 스레시홀드를 좀 유하게 변동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되고 보통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양극단에 있는 거를 훈련을 시켜놓고 거기를 가운데로 딱 뚫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MCI가 양극단에 있는 데이터 값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갔어요.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근데 저게 지금 그 농도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10명, 10명, 20명 이렇게 자기가 99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쵸. 네. 12페이지에 그
추가하는 거였잖아요. 밑에 보면은 히든모드 L1 밑에 12가 이제 그 개수.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레이어 4개 때는 13개, 10개, 12개, 11개 되어 있는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공식이 아까 보니까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에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단기가 지나갈수록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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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단,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노드의 개수는 앞단 곱하기 뒷단의 루트를 하면은 이 레이어가 지나갈수록 노드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저 노드 개수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13개, 10개, 12개라는 루트도 있잖아요. 네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릴 수 있겠네요. 발표를 잘해야겠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노드를 제가 참고한 논문이 이제 싱글 히든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뉴런의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될까에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제가 참고했던 논문은. 그래서 그 저자분은 임의로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해봤는데 랜덤 매칭에서는 싱글 히든 레이어를 갖고 있는 싱글 히든 레이어를 갖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히든 레이어 수를 결정하면은 그래도 꽤 성능이 괜찮더라 라는 게 있었어서 저는 일단 여기 베이스라인을 잡을 때 요 정도의 수치를 일단 기준으로 잡은 거였어요. 우선은 일단 그거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진짜 맞춰서 쭉 하려 했으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먼저 뭐 예를 들어서 개수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개수를 또 결정하고 뭐 이런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제가 그런 단계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4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루트를 취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5개에서 플러스 5개 정도를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그냥 두고 다 돌려봤던 거였어요. 저 레이어하고 레이어 사이에 드라마 같은 거 네, 여기 그런 건 아예 안 넣었어요. 그냥 플립 커넥티브. 네. 한 앱복이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 수가 되게 작았었어가지고, 네, 되게 금방 했었어요. 인풋이 그러면 96개예요. 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 96채널 벡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쵸. 연소가 96거든요. 네네. 그거를 나중에 2개까지 줄여놔요. 네. 보통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항상 큰 모델도 뒤에 플립 커넥티브 하잖아요. 그쵸.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에 있는 아웃풋에 있는 모두의 개수가 채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수에 맞게끔 점차 줄여가야 돼요. 네. 앞에서 계산했던 거를 최종 아웃풋 개수에 맞추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는 그 채널이 되어 있던 거를 플랫하게 그 다음에 그 채널을 줄여가는데 그걸 보면 이제 점점점 그 노드의 개수를 줄여가요. 저기 아웃풋 노드에 맞게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하는 적이 안 들어갔지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앞에 있는 피처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만큼씩 조금씩 줄여서 수동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상태로 가면은 입력했을 때 노드랑 아웃풋에 있는 데서 비슷하니까 인포메이션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앞에를 겁나 키운 다음에 그러니까 인풋의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처음에 많이 뽑아놓는 거죠. 많은 노드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쭉 줄여가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96개면 에러는 이제 200부터 시작해서 200, 150, 10 뭐 이렇게 딱 2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아까 결과도 보니까 레이어가 깊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게 표현할 수 있는 복잡도가 높을수록 더
성능이 좋다는 거니까 네. 레이어 개수가 안 될 거면은 모두 그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컨테이너 더 늘려서 하면 좋죠. 잘 나오잖아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 13페이지에 네. 이 S는 사람이에요. 사람 S1 네, 그 서브젝트 원, 사람, 네, 그런 식, 네. 한 명부터 10명까지고 네, 네, 네. 그 한 명을 1분 동안 있었던 거를 뽑아낸 다음에 그 1분을 59개의 세그먼트로 나누고 그 59개 세그먼트의 블락블락을 이제 테스트한 다음에 네. 나온 결과를 취합해서 그게 이제 이 59개 블락 중에 MCI가 몇 개고 HC가 몇 개인가를 계산해서 그러면 이제 S1이라는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인풋으로 들어간 96개 벡터가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채널에 대한 알파 그 특징들이 이렇게 3개 한 다음에 다음 채널로 네, 네, 네. 네, 그렇게 짰어요. 네. 혹시 구조를 바꿔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 해봤어요. 전체 채널에 알파만 다 모으고 그다음에는 음. 전체 채널에 베타만 모으고 아니, 왜 그렇게는 안 해보고 그냥 이 채널 순서를 바꿔보시는 그것도 아니고, 예, 그냥 진짜 그 1번에서 32번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처음 찍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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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인적 채널끼리 좀 붙여고 채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알파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혹시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네. 베타, 네네. 그러면 채널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넣는 거 말고 이미지로 넣는 거예요. 네. 레이어를 컴포지션으로 해가지고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뒷부분에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혹시 질문 더 없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뒷부분을 넘어갈까요? 네. LOCV를 좀 극단적으로 가서 트라이얼로는 가면은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냅두고 나머지까지 학습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서브젝트를 한 사람을 빼놓고 트레이닝을 시켰잖아요. 네, 네, 네.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아예 트라이얼 한 개만 만들어놓고 나머지가지고. 네.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조금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첫 가정 자체가 우리가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미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하고 시작해 보니까 일분과 59개로 나눠서 분당마다 한다는 게 1분 동안에 있는 시그널 중에 어느 부분이 치매를 요구하는 건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1분을 찍었는데 1분 데이터에서 그냥 한 방에 세타, 알파, 베타 한 트라이얼만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60초를 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지표로 만들기는 좀 리스크가 클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걸 조금 나눠서 세그먼트 좀 나눠서 그러니까 59개 정도에서 어떻게 좀 지표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래도 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참고하고 있는 논문에서도 그 논문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패러다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분은 이제 그 논문이 이제 2초로 뭐 이렇게 1분 오버래핑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을 좀 여러 개 트라이얼로 나눈 다음에 이거에서 또 다른 지표로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을 하더라고요. 보통 수동적으로 하면
2초에 만에 치매 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 실제로. 제가 뇌파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못 봐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저거의 단점이 1분짜리를 59개로 나눠서 2초 동안을 가지고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게 되면 로컬하게만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분 신호 중에서 그만큼만 보고 치매냐 아니냐, 치매냐 아니냐, 치매냐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초 만에 그 알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시그널 중에 어디가 치매인지 모를 경우라고 2초 안에 치매가 가능할 경우에 저게 유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초 신호만 봐도 치매인지 알 수 있을 경우.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 그럼 저렇게 해도 돼요. 그냥 로컬리하게 해서 맞으면 된다. 근데 이게 최소한 1분은 지켜봐야 치매인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 1분 데이터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레졸루션이 일단 네. 되는 그렇게 되면은 네. 1분짜리를 2초로 자를 게 아니라 10분짜리를 1분으로 잘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지를 할 수 있는 시간 스텝이 네.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어떤 신호가 왔는데 절대로 2초 안에 알 수 없다 이러면 저거는 무조건 2초 간격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저걸로는 치매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약간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네네. 다른 논문들이 2초, 그러니까 1분을 2초로 잘라서 하거나 혹은 몇 초로 잘라서 한다고 하면 그 몇 초 안에 이게 아니라는 눈으로 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판별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그런 단위 유닛으로 잘라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해서 다 합치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시간을 이해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눈으로 봐도 최소한 1분짜리는 있어줘야 그 사람이 치매인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잘라버리면 부분부분한 프레그먼트는 의미가 없는 치매일 수 있어서 부분은 아마 맞아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몇 초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 달아놨던 그 많은 논문들이 생각해보니까 대충 다 8초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 한 프레그먼트. 돼야 예.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는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 같아서. 클리니컬에서 그 발작 환자,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를 판별할 때 빼고는 의료진은 사실은 찝찝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의사들이 눈으로 봤을 때 몇 초 공격이라는 이지 나왔거든요. 아주 그 에필lep시 환자들. 근데 저 수면 환자들은 그런 어떤 레퍼런스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분석을 하는 엔지니어링을 한 사람들 접근을 따라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딥러닝을 써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던 게 저런 식으로 플래그를 자르면 치매의 특징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2초 안에 치매인지를 모르니까 치매 여부가 거기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딥러닝 못 쓰죠. 왜냐면 해봤자 의미도 없는 걸 계속 학습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어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뭐 패턴이 애중간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저 의료학계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한 최소 5초 정도는 있어야지 판단이 된다 이런 모양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5초 단위로 겁나 잘라가지고 했을 때에 그 프레그먼트별로 해서 취합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1시간짜리를 써도 그걸 1초로 잘라서 1초 1초씩만 하게 되면은 솔직히 1초면은 피크라 아무런 그 패턴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딥러닝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딥러닝이 안 된다고 해서 학습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면 애초에 사용할 때 가정에서 정보를 가져다 쓸 때 사용하는 그 인포메이션 자체에 그런 특징이 없는 걸 굳이 억지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초기 과정에. 알겠습니다. 혹시 제 논문 발표에서 질문 더 있으실까요?